기술주 강세 속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지속되며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하락하며 1298.3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에 녹십자, MS 등 국내 관련주도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이버가 2분기 2조 원을 돌파하는 역대 분기 매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미국 법인 소유 지분 100%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3,5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아지질은 코오롱 글로벌과 606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퓨런티어는 24억 규모의 전장용 카메라 제조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네, 오늘 한 주 마무리하면서 성공 투자의 문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우려보다 잘 나왔고 원달러 환율 고점 인식에 따른 환차익 기대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 상승했고 코스닥도 0.7% 상승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어느새 2,490선을 탈환해 2,300선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2,500선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환율이 10원 넘게 떨어지면서 1,300원 선이 깨진 가운데 외국인은 양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에서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3,700억 넘게 코스피 시장을 담았습니다. 기관도 외국인과 함께 시장을 끌어줬는데요. 코스피에서 5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00억 가까이 담았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증권가 분석에 더 힘을 받았는데요.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매분기 유의미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동반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보시면 4% 넘게 올랐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넘게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기타 시총 상위주들의 특징적인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볼까요? 오늘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16% 상승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실적 발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개장 직후 2%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 2% 하락하면서 26만 7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등 비상장 자회사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특화된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인데요. SK증권은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가치가 에코프로 주가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에코프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목표 주가 15만 원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2%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성입니다. 해외 법인인 후성글로벌이 IPO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급락했습니다. 후성글로벌은 후성그룹의 해외 중간 지주회사로 지난해 분할 신설됐고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와 반도체용 에칭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낙폭을 더 키운 채 1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큰 폭으로 경신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해서 상승폭 더 키워갔는데요. 여기에 아연 가격 재상승 소식과 신사업 추가로 중장기 투자 매력도 상승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걸까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ETF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보인 쪽부터 보시면요. 코덱스 철강과 타이거 헬스케어, 코덱스 증권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철강주들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상품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아연 가격이 오르면서 7%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덱스 철강에 힘을 더했습니다. 다음 타이거 헬스케어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반기에도 주가 반등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미국 법인을 매각하면서 미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 4% 급등했고요. 그룹주 동반 상승하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헬스케어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치 상품이 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간밤 원유 재고 급증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 또 하락해 2% 내린 8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상품은 장 초반 8% 급락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여간 가운데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코덱스 자동차도 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좀 파란불로 돌아서는 7월 오름세를 보이던 자동차주들 횡보 장세에 들어섰습니다. 현대차는 10일 거래일째 19만 원 선에 정체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아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쉬어간 가운데 이 상품도 파란불 켜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한화솔루션을 담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체크해보시면 보호예수 물량 이슈를 털고 난 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2달 만에 44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현대차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한 쪽도 살펴볼까요? 이 포스코홀딩스와 SOL, KTNG, OCI, 하나금융주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KTNG 보시면 한국인삼공사가 부진하긴 했지만 이 담배 부분은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2분기 실적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또 은행주들도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요. 4대 금융주주 올 상반기에만 순이 9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하나금융주주를 기관은 매집하고 있고 외국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투데이 이슈 콕톡 오늘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주항공, 바이오, 신재생 관련주를 다각도로 진단을 하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넘버원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인데요.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가 오늘 오전 8시 8분께 우주로 발사가 됐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이어서 다누리호의 이번 발사가 성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의 국내 기술력이 집약이 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또 위상을 떨칠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전시 효과는 있겠죠. 보면 이제 세계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낸 국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전시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던져주는 그런 현시감도 충분히 좀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 이제 누리호처럼 자본 시장에 단기적으로 단편적으로 주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뭐 오늘 시장만 보시더라도 이제 다누리 관련된 종목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테마를 형성하거나 이런 종목은 잘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뭐 단순하게 그 위성에 뭐 카메라가 들어간다던가 통신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그런 상승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성 제작에 있어서 이제 확실한 임팩트를 준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이제 중소형 위성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레퍼런스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겠고 자체 위성 제작이 힘든 동남아시아나 이런 좀 남미 국가들 또 중동 국가들한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르테미스 이제 프로젝트죠. 이건 뭐 워낙 또 긴 프로젝트고 아직 이제 시장성보다는 좀 연구적인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주는 이제 그런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군사용 정찰 위성과 민수용 통신 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은 충분히 좀 스며들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현실적으로도 하반기에 한 대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에 2대의 중형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거든요. 이 관련돼서는 일정에 맞는 이제 그런 좀 테마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주 항공 산업의 좀 전시적인 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다누리로 이 달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나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누리호만큼의 영향을 주긴 좀 힘들어 보이지만 다만 중소형 위성 시장에선 레퍼런스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렇게 우주 산업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주 산업 관련 시장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주 산업이 맨 처음 시작이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구소련과 미국의 그 하나의 패권 전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다툼이었는데 대부분이 뭐 위성 같은 경우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발사체라고 일컬어지면서 군사용이 많았었어요. 단순히 그 한쪽의 단면을 보였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안테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특정한 포인트를 찍어서 지금의 지형의 현상이라든지 향후의 뭐 기후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단면을 예측했다고 하면 이게 더 발달이 돼서 저궤도를 돌면서 이 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계적으로 지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점차 발전을 하고 있는 구간이겠고요. 여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가깝게 어디에서 조금 볼 수 있냐. 그렇다고 하면 방산주의 흐름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는 이 방산주 같은 경우가 그 기본적으로 그 국방 예산은 깔고 가면서 여기에서 그 우주의 부분 퍼포먼스 플러스로 해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우주 산업 같은 경우가 좀 해외 수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 수주 기점으로 주가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다누리 발사에는 본체 제작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또 한화, AP위성 등이 민간 기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관련 기업 중 최근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 바로 한화그룹주입니다. 방산사업 재편으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향후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현 시점에서 멀티플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한 5, 6조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이 자회사의 이제 합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뭐 지금 3조 남짓 되는데요. 향후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옛날 삼성 테크윈이거든요. 이제 삼성 항공으로 좀 출발을 해서 이제 부품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종합 군수 업체로 좀 거듭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뭐 갑자기 이제 미국에 있는 로키드 마틴하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산업의 이제 과점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항공 분야의 프리미엄 뭐 요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멀티플의 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무기가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소요가 있으니 너희들이 연구를 해서 납품을 언제까지 해라. 뭐 비용은 우리가 좀 보조해 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한 대당 대수는 얼마를 쳐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과 또 마진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술 이전부터 해서 소모품의 매출 이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산업 자체의 변화, 확장성에 있어서는 불과 한 2, 3년 전과도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좋은 시기를 맞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독만 보더라도 6조 이상의 수주 잔고가 있고 한화 디펜스가 가지고 있는 추후 이제 다른 나라의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이제 그런 무기 체계 산업도 4조 이상으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호주나 또 이런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차세대 이제 무기 체계 사업까지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뭐 펀더멘탈, 멀티플 동시에 자극이 되는 그런 상승 국면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주가가 좀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달려들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긴 호흡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과거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방산 업체들의 멀티플의 형성 그 과정을 보면 지금 뭐 좀 싼 기업들이 한 18배, 많은 데는 뭐 30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수출 주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로 멀티플을 좀 적용을 해봤을 거를 좀 본다고 하면 한 5조대 그리고 조금 더 모멘텀이 나온다면 한 6조대까지도 저는 뭐 어렵지 않게 점진적으로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5조, 6조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주가는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건가요? 좀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한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이 어떤 이벤트 드리븐도 아니고 멀티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과 멀티플 동시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속도감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향후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멀티플이 상향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 10만 원 선까지도 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차장님께서 밀떡으로 또 이런 분야에 네. 관심이 또 지대하시다 보니까 더 관심 있게 좀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해도 6조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왔기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방산 산업의 대표 주자인 한국항공우주도 보겠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 진출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제 글로벌 수출 행보에 역시나 가속이 붙는 모습인데 다누리호 성공까지 계속해서 전해진다면 기업 가치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의 성장 전망 그리고 전략 포인트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대표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였습니다. 이게 초기 전투 때 직접적인 정밀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심리적인 기대감이 더해지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산주를 생각을 할 때 국방비 지출의 연간 상승만큼의 밸류에이션은 부과금 받아왔어요.
근데 그 이상은 받아오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수주 잔고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느는 게 연간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초에 그 글로벌적인 요소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일반적인 수출 이외에 이제 뭐 다방면의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예로 일단은 폴란드에 나갔던 그 부분의 수출을 먼저 삼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이죠. 밸류에이션으로는 한국항공우주 한 50배, 60배 정도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시장에 단적으로 다른 종목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그 수출이라든지 그 부분을 더해서 잔고를 통해 이익을 환산해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단적으로 보기에도 밸류에 대한 큰 부담은 없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폴란드 이외에 다른 나라의 무기 수출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실제 팩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기존에 나왔던 해외 수출 부분까지는 반영이 돼 있어요. 새로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받아놓은 수주도 굉장하고 또 폴란드 이외에 해외 추가 수주 여부가 좀 있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 주셨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 다음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신약 개발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 등이 더해지면서 미국 바이오 업체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주들도 하반기 성장 기대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집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K그룹 중간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가 바이오 컨트롤 타워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1차원적으로 보기에는 SK그룹 같은 경우가 추진해 오던 바이오 사업을 확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중간 지주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일단 일반 지주를 놔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계열사 쪽에 바이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가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하고 이 부분 자체가 바이오에 관련된 그 임상 부분, 임상의 진행 연도, 진행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5년, 6년이 걸리는 좀 장기의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바로 성과는 나올 수 있지는 않겠지만은 새로운 임상의 진행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와 관련된 의미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주가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또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촉매를 주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 SK와 관련된 그리고 중간 지주인 SK 디스커버리까지 연결을 해봤을 때 계열사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를 바닥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오 컨트롤 타워 신설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그 SK 플라즈마 상장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또 SK 케미컬 그리고 또 SK 플라즈마까지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SK 케미칼도 그러니까 이게 그 주 SK랑은 약간 이제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케미칼이 결국에는 노리고 있는 게 약간 좀 치매 쪽이에요. 그런 쪽에 좀 연구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SK 케미칼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임상 성공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한 게 아니라 완제품을 끌고 가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미지수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백신 이 성공적인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던져주는 어느 정도의 좀 효과는 좀 있겠습니다만 치매와 노령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소비층을 타겟팅하는 중장기 이런 전망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거를 신약 개발을 통해서 이제 빅파마한테 넘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 그런 업체들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속도감에 있어서는
다소 좀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게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이 기술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신약 바이오 업체들하고는 다소간의 차이점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완제품 위주로 좀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울리는 종목이다. 하지만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타의 바이오 종목과는 방향성은 같을지 모르지만 속도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에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일정을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완제품 전략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이는 점, 그리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첫 국산 코로나 백신으로 뜨거웠잖아요. 스카이코비1 이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냈는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하나 보여줬다는 자체가 좀 의의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허가에 뭐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백신 성공이 주는 후광 효과, 그것도 백신을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자금적이나 뭐 어떤 임상 실험 대상이나 이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2, 3년 안에 뚝딱 만들어냈다라는 게 참 시장에 주는 그런 후광 효과는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실적은 뭐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어떤 국가에서 일정 기간 뭐 많이 이렇게 좀 계약을 한 이제 이런 경우가 아직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쟁 상품들도 아직 물론 이제 물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쟁 상품들도 좀 있다 보니까 코로나의 장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도입 국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적보다는 코로나의 유행 정도, 그리고 경쟁 백신들의 이제 공급의 정도, 그리고 어떤 계약을 향후에 맺어 나가느냐, 이게 좀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요 자체만으로 뭐 기업의 가치를 1조를 높이고 2조를 높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소간에 이제 이 백신을 성공했다, 뭐 여기서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후광 효과가 훨씬 더 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실적 반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셨습니다. 증권가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목표가 하향이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 대부분이 노바백스 위탁 생산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불확실성을 제외한 성장 모멘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웅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신약 쪽 같은 경우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겠는데, 이 부분이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코로나 백신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 딱 밸류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 요소에서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뭐 수급적인 요소, 이 부분은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에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뭐 새롭게 진행되는 임상 부분이 있느냐, 그 여부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제약 바이오 군들 중에서 그 백신 부분과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내왔던 기업에 대해서 그 운용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금에 대해서 펀딩을 해서 그 해당하는 종목 또는 비상장 부분을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선정이 8월 26일에서 28일 이때 선정을 해서 9월에 뭐 집행을 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수급 요소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 기업의 주가의 드라마틱한 요소로 상승이 된다는 그 점은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신약 부분 같은 경우가 뭐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 그 부분이 아직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SK그룹에서 바이오 허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보니까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뭐 수급에 따라서 많이 오가는 흐름입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점을 초점에 맞추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신약 모멘텀에 대한 의문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백신 위탁 생산에만 밸류를 좀 제한적으로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양상인데 최근 주가는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13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향후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특히 바이오는 꿈과 희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기업의 주가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엔 뭐 수급의 요소입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공매도가 많은 업종들의 환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원래 기존으로 생각했던 기술적 반등보다는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 수급 중심으로 흘러간다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기술적 요소로는 한 15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열어놓고 나서 시장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때도 업종군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하면은 위로 한 17만 원대까지 추가로 열고는 대응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꿈과 희망이라고 바이오주를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잘 가는 것 같고 또 공매도 관련해서는 환매수 흐름,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17만 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열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뿐 아니라 바이오주가 정말 전반적으로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전일에 미국 시장에서도 뭐 그리고 뭐 이틀 전에도 모더나가 뭐 15%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빅파마들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만에 제약바이오가 한 자리에 모인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에서 K-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지금 뭐 송도에 모인 바이오 빅3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중심축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의 시너지 효과 얼마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시너지가 있을까 좀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생산 클러스터 이게 이제 뭐 직역하자면 덩어리잖아요. 이제 그냥 모여 있다. 뭐 이런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CDMO 어쨌든 바이오의 파운드리의 개념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위탁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신뢰성 그리고 이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이제 좀 위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 어떤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건데 뭐 R&D 인력 확보, 물류 비용 절약 뭐 이런 제반 강점을 보유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사전적인 그런 이제 의미로 좀 보여지고 뭐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정책과 혜택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갖다 붙어진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원료 업체들한테는 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ST팜이나 뭐 원숭이 두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만 뭐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강세로 나오는 거는 다소간의 테마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클러스터에다가 이제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공급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생산 업체들한테는 또 너무 좀 무거운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클러스터에서 틈새 시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원료 의약품 쪽에 좀 강점을 더 오히려 우리가 주식 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중심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수에는 아무래도 이제 ST팜이나 파미셀로 대변될 수 있는 이런 원료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공급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 회사들한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시각을 옆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의의 경쟁을 조금 의아하게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빅파마들보다는 지금 이제 원료 업체,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좀 더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파미셀은 제가 오늘 좀 주가를 못 봤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종가가 계속해서 강해지더라고요. 뭐 7%대에서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바이오주가 뭐 빅파마들의 어떤 그 바이오텍 인수라던가 좀 다양한 호재들의 오랜만에 기대감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향후의 성장 모멘텀으로는 신약 그리고 이제 CDMO까지 꼽히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목할 이슈는 뭔지 그리고 혹시 사장님께서는 가장 최선호주는 어떤 걸 좀 꼽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원래 이렇게 좀 그 속도감이 나올 때는 이제 다들 열광을 하죠. 그래서 빨리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람을 좀 유혹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그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왜 오르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쇼커버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상반기 내내
가장 많은 하락을 보였고 거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공매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다소간의 이제 압력을 좀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는 역전이 나왔습니다만 5년물, 10년물의 이제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아직은 좀 더 낮거든요. 더 밑으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시각이 조금 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이걸 뭐 유식한 척을 해서 이제 금융 용어로 하면 이제 프록시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식으로 대한민국 주식들, 특히 바이오 쪽이 좀 부상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뭐 그게 뭐 우연이 아닌 게 최근에 위안화와 원화가 좀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셀을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주에 대해서는 일부 롱,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자금들을 좀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대응이 되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자극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쭉 바이오 종목들이 한달음에 쭉 그 모멘텀을 보이면서 주가가 여기서 뭐 20% 30% 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일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확실히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관심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공매도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는 강한 매도세가 조금 풀렸다라는 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봤던 바이오와는 확실히 좀 차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약 쪽에서 보는 제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HK 이노엔이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위장약 K캡에 대한 그런 확장성도 있고 뭐 해외에서 받는 라이센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바이오 신약 쪽에서는 이제 그 내추럴 킬러 NK맥스를 좀 꼽아드리고 싶은데 두 종목 모두 다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거든요. 이제 좀 수급이 들어서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종목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주식으로 우리 바이오주가 부각되고 있고 또 공매도 셔커버링으로 인한 환매수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바이오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약에서는 HK이노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NK맥스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홍 이사님은 그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어떤 기업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제약 바이오는 뭐 세미나를 많이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좀 더 쉽게 말해줄 수 있나요? 더 쉽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 이상 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좀 심플하게 주가와 뭐 이벤트, 주가와 연속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어요. 가깝게는 언제나 일정에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9월에 이제 유럽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일정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일단은 뭐 종목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전부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깝게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는 바이오 시밀러의 체력이 되는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라는 즉 신약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그 규모가 큰 부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최선호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9월 유럽 학회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일정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참여 기업이 레고캠바이오와 HLB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두 기업 중에서 좀 더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네, 지금 둘 다 주가의 반응은 좀 레고캠바이오가 좋은데. 일단은 압도적으로 더 나은 측면이 있겠고요. 여기에 확장해서 뭐 에이비온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스터디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스터디가 필요한 게 주요 뭐 임상과 관련된 퍼포먼스, 즉 전임상 부분이 아니라 임상 이상 이내에 있는 그 부분과 관련된 그 퍼포먼스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이벤트 요소로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았지만은 추가로 이 이벤트 일정과 맞춰서 펼쳐질 수 있는
그 꿈과 희망이 더해지는 그 요소를 함께 꿈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이 기판 소재 사업부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내 기판 분야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2분기 어닝 시즌에 기판 업체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속에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기판 성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LG 이노텍의 기판 사업의 확대의 의미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애플과의 협력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심텍이나 뭐 대덕전이나 이런 뭐 해성 DS 굉장히 기판 업체들 좋은 실적을 냈지만 주가가 못 오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연관이 돼 있고 그게 또 이제 인텔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이제 DDR5 계열의 모든 이제 기판 부품 다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반도체 기판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고 고부가 가치고 어떤 범용 제품이 아니라 특정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기판을 강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마진을 크게 가져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에 멕시코에 공장을 LG 이노텍이 좀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휴대폰 공장 짓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전장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공장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동차 전장 부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판을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하려는 이제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고 그거를 이제 뭐 확정은 아니고 사실은 아닙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LG 이노텍 나올 때마다 추정을 하는 게 결국에는 애플카와 연결이 될 것이다. 굉장한 그 시장의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3주 연속으로 LG 이노텍을 또 공교롭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대형주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가장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현재는 애플과 관련돼서 이런 이제 이 광학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LG 이노텍을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 그렇게 좀 목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궁극의 그런 좀 이벤트로 본다면 역시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이슈로 볼 수 있겠고 그 관련된 이슈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는 게 기판까지 좀 연결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이노텍의 기판 사업은 애플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LG 이노텍에 대한 시각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범용이 아닌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애플과의 관계를 뗄 수는 없겠네요. 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속에서 이 패키지 기판 부분이 선전하는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판 업체의 상대적인 이 견조세 남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기판 같은 경우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기술력의 진입도 높지 않았고 마진이 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면은 그냥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쫙 뿌려지고 여기에서 납품이 받아가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워낙 마진이 박하다 보니까 생산하던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바일이라든지 그렇게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요소, 즉 수요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마진이 확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 매출 같은 경우가 특정 구간으로 나타나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확 뛰지 않아요. 계속 한 자리 하면서 매출은 한 1조 정도 하는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업들이 없어지고 다양한 그 구매처에 나가게 되고 이게 프리미엄 기판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주다 보니 이게 한계 마진이 돌파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긍정적이게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뒤이어서 상승을 하게 됐고 그러한 실적이 나타나고 연속적인 면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 쪽에서도 크게 이 공급과 수요가 아직 역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기판과 관련된 부분이 일반적인 그 리지드 부분, 뭐 모바일이라든지 그쪽 요소도 그 공급 같은 경우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가격 단가가 확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아직은 그 기판의 공급이 타이트하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실적은 하반기까지 긍정적이에요. 근데 주가는
워낙 변동이 큰데 지금 구간에서 이 실적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봐야 됩니다. 1분기에서 2분기 이 나아진 폭을 보면서 이 폭이 3, 4분기 더 증가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반도체 기판이 공급가를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2분기에도 실적 전망세가 성장세가 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LG노텍에 대해서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를 들고 와 주셨잖아요. 네. 애플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뭐 계속해서 오르다가 지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네. 저희 지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 뭐 대형주 중에 뭐 가장 선호한 종목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 이슈가 되는 그런 이벤트는 없어요. LG 이노텍에.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35만 원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를 좀 만난다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에 좀 레벨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900억 정도가 나왔는데 뭐 LG 이노텍을 잘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2분기가 보릿고개거든요. 거의 이제 2천억을 넘었던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는데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와 같은 계절적인 영향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좀 밸류에이션이 좀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LG 이노텍에 좀 관심 있는 분은 단기적인 그런 매매는 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 중에 바이앤홀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다소 좀 공격적인 이제 그런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만 보더라도 좀 들고 날고 부분이 있어요.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좀 횡보. 하지만 이슈 저 이슈라 하면은 아마 4분기에 나올 애플의 그 시제품이 될 거예요. 애플카에. 아마 그 이슈가 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조정 시 매수 관점 중장기 보유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 마지막으로 얘기 나눠볼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완화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수혜 규모와 관련 기업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인플레 완화법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한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요인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고 워낙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80%가 넘는 이제 그런 지지율 보여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물가 어떤 이 국민들의 삶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정유사들과의 갈등도 하나의 그런 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치적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요인만 본다고 하면 이 현실적 에너지는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조기에 밸류체인, 에너지 밸류체인, 특히 신재생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확보하려는 이제 그런 전략이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이 이슈를 전후로 해서 인플레의 압력이 요즘에 조금 하락하고 있죠. 국제 유가도 좀 그렇고 철강 가격이나 이런 금속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런 물가나 뭐 인플레 이런 좀 키워드보다는 경기에 대한 이제 경기의 하락, 경기의 침체 이런 키워드가 더 많이 언급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그런 정치적, 경제적 그런 좀 도구로서의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법안 관련돼서 좀 자극적인 기사는 많이 나옵니다. 뭐 400 몇십억, 500 몇십조, 뭐 400 몇십조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간에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일정 부분의 좀 낙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플레 완화법이 통과가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까지 대규모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뭐 국제 유가가 사실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그 주가도 함께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 탄력에 좀 제동을 걸진 않을까요? 일단 유가로 보면 한 70달러, 극단적으로 60달러 수준 이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기존의 뭐 유가로 인한 뭐 전기 생산이나 그 부분이 매력도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을 반영하기보다는 뭐 경기를 반영하는 단계로 그렇게 급락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를 대입해 보면 그러한 국면에서 이게 에너지 원으로 가격이 역전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강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국면이 뭐냐 하면 글로벌로 정책이 겹쳤을 때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그 뒤에는 이 산업의 성숙 측면에서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이 정해지면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점에서 비춰본다고 하면은 유가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해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더 옳은 판단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경민 사장님께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모멘텀 유지가 될지 좀 궁금한데 최선호주 신재생 에너지 중에 있으실까요? 네, 풍력은 동국 SNC, 그다음에 태양광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에너지는 워낙 이제 안보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을 계속 쓰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해외 수출 경력도 있고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었던 이제 두 종목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요즘에 뜨거웠던 만큼 동국 SNC,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뭐 주가가 굉장히 잘 갔는데 그럼 이성호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풍력, 태양광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 글로벌 우리나라 정책의 교집합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방산이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레벨업 된 것처럼 원전 쪽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선호주는 BHI라는 기업과 한정기술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수익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차장님도 원전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뭐 요즘에 종목 좀 겹칠까요? 그렇죠. 한정 기술이 좀 이렇게 시그널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뭐 두 종목은 역시 지금 지표적인 이제 그런 종목이고 이게 오늘 저녁인가요? 내일 저녁인가요? 이 법안에 따라서 통과되고 말고 요거에 따라서 뭐 다음 주 초에 아마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따라가시기보다는 이건 뭐 오늘 원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일 그 원자력 발전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뭐 짧아도 5년, 뭐 길면 10년 이렇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급등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좀 매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는데 뭐든지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뭐 다가올 미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주항공, 바이오, 또 신재생 관련주까지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미래 성장주 긴 호흡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